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고적격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고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고적격 답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소송 당사자 원피고죠. 원피고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이제 옆에 써놓으시고 이건 실제로 원고적격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에 대한 정의죠.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취소의 원고적격은 12조 1문에 나와 있고요. 12조 2문은 협의의 소액에 대한 규정이죠. 1문 보시게 되면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뭐가 되느냐?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법률상 이익을 넓게 보면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법률상 이익을 좁게 보면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가 좁아질 겁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시게 되면은 문제점 쓰시는 거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학설과 판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학설을 보시게 되면 4가지가 있죠. 점점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권리구제설은요,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밑줄 그시고 나서 화살표 당겨가지고 전통적 권리입니다. 전통적 권리. 전통적 권리, 지금의 권리는 당연히 공법상 권리, 공권을 말하는 것인데 좁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 권리는 바로 협의의 공권이 됩니다. 협의의 공권. 이 권리구제설에 따르게 되면요. 권리구제설에서 화살표를 당기신 다음에요. 처분상 제3자 X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구제설에 따르게 되면 처분상 제3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법률상 보호이익설인데 우선 이제 법률 밑줄 그시고 나서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법률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실체법은 바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바로 공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은 재판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요. 재판상 밑줄 그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판상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의 법률은 실체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법률은 이제 실체법이 아니라 쟁송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법적 이익은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재판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판상 화살표 당겨가지고 쟁송법적 이익이죠. 쟁송법적 이익. 쟁송법은 그거는 이제 소송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무언가를 보호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옆에다 써놓으시고 공권 포기예요. 공권 포기. 공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권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으로 넓게 봐서 인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 처분의 위법성 다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권을 포기하면 물론이고요. 사실상 이익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옆에 써놓으시고 여기서는 법률상 이익 이코로 뭐가 되냐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됩니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즉 적법성 보장설을 따르게 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개나 소나 소를 다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취소이 뭐가 돼요? 취소 이코로 확인소송이 됩니다. 확인소송.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시키는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완전히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판례 보시고.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밑줄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공권입니다. 공권. 직접적 구체적 이익 공권이다. 그럼 이제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밑줄을 그셨으니까요. 화살표 당겨갖고 뭐냐면요. 3설, 4설, XX. 3설 X, 4설 X예요.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하고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은요. 둘 다 공권을 포기한다고 했죠. 공권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상 이익은 공권이라고 했으니까 3설, 4설은 아닌 게 돼버려요. 판례는 3설, 4설 아니면 이제 1설, 2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3자 밑줄 그시고요. 제3자의 원고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권리구제설은 제3자의 원고 적격을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밑줄 그으셔갖고 화살표 땡기시게 되면 권리구제설 X예요. 1설 X, 1설 X.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서 3설, 4설을 배제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부분에서 1설 배제시키시게 되면 2설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 입장은 바로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검토 보시게 되면 권리구제설. 권리구제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예, 제3자효 행정행위 존재 동그라미. 제3자효 행정행위 존재 동그라미죠. 행정행위에는 단효적인 행정행위도 있지만 제3자 효적 행정행위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의 처분도 위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제3자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져요. 권리구제설 따르게 되면. 그래서 권리구제 폭이 너무 좁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은 실제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고 했죠.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법관이 저거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이래버리면 그럼 법률상 이익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법관 마음대로죠. 그렇죠? 법관이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달면 코걸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또 입법자가 만든 실체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호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말해버리면 법관이 입법자랑 동등한 지위를 가져버립니다. 법관이 법 만들어버려요. 법규 창조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은요. 여기서 이제 객관 소송이 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확인 소송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하고 소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죠? 개하고 소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민중 소송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요. 오른쪽에 재판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너무 넓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 보호익설이 타당하다라고 밑줄 그으셨죠? 그러면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이 뭐냐가 문제인데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돼요? 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공법이니까 공법상 권리가 돼요. 공권이 됩니다. 공권. 그 밑에 공권의 성립 요건에서 광해 공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광해 공권. 그럼 이제 법률상 보호익설을 따랐기 때문에 공권이 성립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뭘로 넘어온 거야? 공은 넘어왔습니다. 공권은 성립되는가?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공권의 성립 요건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강행법계는 의무부관 강행법계 사익보호성 두 가지.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입니다. 의무부가성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1, 2, 3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당연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 실체법적 공의무가 인정되겠는데 말고도 재량 행위일 때도 뭐가 인정돼요? 밑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이것도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의무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여기다가 엄밀하게 보면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 논의를 하는 책이 몇 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그 논의를 아무도 쓰지 않아요. 쓰는 게 맞아요, 우선. 쓰는 게 맞는데 아무도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수험서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수험서에는 어디에도 없고 예전에 수험서에는 제 거에만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정말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꼭 써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저항이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쓰는데요. 그래서 그래 코가 두 개인 게 정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코를 한 개 더 붙이자 이런 거죠. 그렇죠? 눈이 한 개인 게 정상이면 눈 하나 빼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성 문제로 들어가시고요. 사익보호성은 어디서 논의된다고 했죠? 판서에 보시면 제3자송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3자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성 관련해서 5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 개의 사업소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 했냐면 관련 법령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법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액화석유가스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액과석유가세법이 아닌 다른 법을 끌어들여서 경원자 관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관계법규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권의 확대화예요. 공권의 확대화 들어가시게 되면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봤던 것들을 지금 이제 공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넓게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옆에 써놓으시고 양적 범위 확대입니다. 양적 범위 확대.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어요.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어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했는데요. 이 법률의 범위를 넓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의 범위도 같이 넓어지겠죠. 그럼 원고적계의 범위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화시키는 거예요. 법률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예요. 왜 보호규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호규범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은 보호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바로 보호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바로 보호규범의 범위를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의 범위를 좀 넓게 봐볼까? 이게 바로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예요. 이쪽에 있어서 학설 대립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근거법규설은 이제 앞에 있는 학설로 비교를 해본다면 권리구제설의 입장을 취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직접적 근거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규설. 관계법규설에서 관계법규에는 거기 보시면 두 가지 다 있죠. 첫 번째는요 관련 법규가 하나는 없네요. 관계법규설에서 화살표 땡기신 다음에 뭐라고요? 관련 법규 플러스 절차 법규예요. 관련 법규 플러스 절차 법규. 관련 법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관련 법규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관련 처분의 근거 법규 말하는 겁니다. 관련 처분의 근거 법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 이런 걸 관련 법규라고 해요. 또는 뭐 단계적 행정결정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결정의 근거법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련 법규라고 한다 이겁니다. 뭐 인허가 의제나 아니면 단계적 행정결정 이런 부분에서 그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뭐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 이런 것들의 근거법규를 관련 법규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근거법규를 우리가 관련 법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절차법규라는 것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환경영향평가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데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익보성 인정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주민들의 의견을 왜 듣냐 이거죠. 그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 보호의 취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목적론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판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하면 당해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 보시고요. 관련 법규 몇 줄? 관련 법규는 관계법규 중에 하나였죠. 절차법규를 인정시키는 판례는 현재 거기까지는 소개를 안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 뭐요? 대법원 관계법규설입니다. 관계법규설 밑줄 넣으시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으로서 경쟁의 자유 밑줄, 경쟁의 자유. 경쟁의 자유 침해도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역시도 법률상 이익 침해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밑줄 그시고. 그러면 이런 식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통상 어디서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계획이나 아니면 경쟁자 소송에서만 이런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거 외의 상황에서는 대법원 입장 취해가지고 관계법규설에 따라 처리하고 경쟁자 소송이나 행정계획 문제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 입장 따라가지고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따라서 검토하고 하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끝까지 다 밀어버리세요. 끝까지 넓혀버리세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까지 다 넓혀놓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관련 법규나 절차 법규나 헌법상 기본권을 끌어다가 사익보상 인정시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해석, 넓혔어요. 절차 법규나 관련 법규가 이렇게 넓혔단 말이죠. 넓혔는데 거기서 사익보호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여기서 사익보호가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차하게 넓혀놨는데 넓힌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절차 법규, 헌법상 기본권 다 넓혀놨어. 거기서 보호되는 이익들도 역시 사익보호라고 볼 수 있어. 이 처분과 관련해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막 해놨는데 목적론적 해석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이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넓히긴 넓혔는데 거기서 사익보 주제가 도출이 안 돼요. 그럼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시고요. 질적 범위 확대라고 쓰시면 됩니다. 질적 범위 확대. 네, 여기서 이제 관계법규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계법규설의 입장을 취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예. 보호규범의 범위로. 알겠죠? 관련 법령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경원자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경원자 관계, 경원자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예, 경원자 관계다라고만 말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업소개수 제한 규정으로서 한 개의 사업소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어디 있었어요? 관련 법령에 있었어요. 관련 법령에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법규상 경원자 관계 여기 요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경원자 소송이라는 것은 수인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일방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인허가 처분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 처분을 받지 못한 타방이 그것을 다투는 소송이 바로 경원자 소송인데 경원자 관계 요건 좀 암기를 하세요.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타방에 대한 허가는 일방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가져서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배제적 관계가 바로 경원자 관계다. 이거 다라고 하면 돼요. 이거 다. 네. 이거 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업소 개수 제한 규정과 거리 제한 규정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판례 보시고요.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이게 뭐야? 경원자 관계죠. 경원자 관계. 경원자 관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고요. 제3자입니다. 제3자. 그 다음에 비록 경원자에 대해서 경원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병. 경원자는 누구예요? 처분 상대방입니다. 처분 상대방 병이 바로 경원자에게 이루어진 허가 처분.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그렇죠? 당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적격 피고예요? 원고예요. 원고. 그렇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판례는 경원자 관계라고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검토 보도록 합니다. 경원자 관계 하에서 제3자의 경우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 상대방입니다. 밑줄 거부처분 상대방. 거부처분. 예. 그래서 밑에 실질적 의미의 처분 상대방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부처분이 기준이 돼서 처분 상대방과 처분상 제3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 상대방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뭐라고 했어요? 경원자 관계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죠? 경원자 관계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요거 전판서군요. 그렇죠? 예. 경원자 관계는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원처분의 상대방, 원처분의 제3자 이렇게 하는 건데 경원자 관계는 그 방법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수해요. 그냥 경원자 관계면 당연히 그냥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시면 돼요? 경원자 관계 성립됐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경원자 관계 성립됐다. 예, 사안의 경우에서 관련 법령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할 구역 내에는 한계소 밑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돼? 법규상 경원자 관계 이렇게 됩니다. 법규상 경원자 관계. 원고적격 인정됐죠. 아 힘들죠? 예,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협의의 소익 보도록 합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데 여기 좀 특수해요. 특수한 거고. 원래 이제 취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현재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논의합니다.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 뭐 한다고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검토해요. 의미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12조 2문에 있는 그 법률상 이익. 뭐 한다고요?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논의를 합니다. 인정 범위.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법 12조 2문 12조 2문에 있는 내용은 원고적격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거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12조 1문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학설은 12조 2문에 있는 내용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12조 2문에 있는 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더 이상 아니고 요건 이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아까 우리가 확인 소송 얘기할 때 나왔었죠? 예,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학설 대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인정 범위. 예, 법률상 이익은 그냥 법률상 보호 이익 이것만을 말한다. 아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 확대된 법률상 보호 이익이다. 아니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제 여기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고, 왜 여기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냐면, 예, 지금 요거를 이제 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설문에서 어떤 이제 퇴직급여나 아니면 예, 월정수당, 요 같은 재산적 이익이나 아니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 예, 사회적 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수되는 이익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이걸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만약에 1회 위반이면 뭐 1개월이고 2회 위반이면 3개월이고 3회 위반이면 영업허가 취소다. 뭐 이런 식의 뭐가 있을 때 가중제재처분 규정. 가중제재처분 규정이 있을 때는 이제 이쪽 3서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부수되는 이익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 있었는데 예, 그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임기가 만료됐다라거나 아니면 파면 처분이 있었는데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정년에 도달했다라거나 아니면 국공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있었는데 예, 이 퇴학 처분을 다툴 만한 실익이 있을까? 예, 국공립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의 명예와 인격, 신용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라거나 예, 이런 부수되는 이익이 결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이것이 제재 처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LPG 충전 사업 허가 처분입니다. 제재 처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1회 위반일 때, 2회 위반일 때, 3회 위반일 때 이와 같은 가중 제재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문제가 안 되죠. 여기에는 인정 범위를 논의를 할 때는 항상 여기에는 이 부수되는 이익이나 가중제재 처분 규정이 문제 있을 때 인정 범위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럼 이거는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협의 소익이니까요. 협의 소익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는 원고 적격이다. 12조 2문은 원고 적격이다. 그리고 전 법률상 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봐버리면 지금 여기서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에 따라서 이미 갑은 한번 거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갑이 끝내 거부를 받을 것이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재판을 받을 만한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겠죠. 이 문제를 요 학설에 따르게 되면 원고 적격의 제목 밑에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 소익이라는 제목을 따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 원고 적격의 문제인 것인가 협의 소익의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필요가 없고 6페이지로 가시고 을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한번 거부를 했습니다. 밑줄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오른쪽에 거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병에 대한 LPG 충전 사업 허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취소된 이후 밑줄 그시고 오른쪽 맨 끝에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면 12조 2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라고 했죠. 예, 그래서 밑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 수익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 수익은 무엇이냐? 권리보호 필요성, 재판의 필요성, 권리보호 이익, 현실적인 필요성, 구체적인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협의 수익이라는 것은 청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이익,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2조 2문 보시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밑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지금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앞에서 처분의 효력 소멸 이런 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법률상이익의 의미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2조 2문의 밑줄 보시고 거기 뭐라고요? 네, 제목. 문제점에서 제목 밑줄 보세요. 12조의 제목이 원고적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의의 소익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조 1문과 2문이 모두 다 법률상 이익인데 이거를 우리가 1문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말하고 2문은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달리 해석해도 되겠는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원고적격설 보도록 합니다. 너 제목 못 봤니? 눈 삐었니? 원고적격이지? 그래, 원고적격인데 1문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네가 말했지? 그럼 2문도 법률상 보호이익 아니야? 같은 조항이야, 같은 조항. 멍충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더 멍충이 같죠? 예. 제가 멍충이 같이 얘기한 이유는 이 멍충이가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옆에 써놓으세요. 멍충이. 협의의 소익설. 예, 똑똑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똑똑이. 예, 똑똑합니다. 입법자보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2조 제목은 원고적격이다. 하지만 형식 논리에 우리 빠지진 말자. 이거죠. 그래서 1문 밑줄 주관적 문제. 주관적 문제니까 원고적격 문제예요. 2문 밑줄 객관적 문제. 객관적 문제니까 협의적 문제예요. 이렇게 보자고 해요. 그러면서 12조 2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해내신 분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걸 하나 잡아내주시면은 제가 원고적 격설로 올라가겠습니다. 뭐 별거 없네, 그렇죠? 네. 이후로 나오는 제 모든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내겠죠, 그렇죠? 네.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 항고소송에서 소외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제 판례는 소외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협의소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조 2문을 원고적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밑줄 12조 소정이에요. 소정입니다. 소정은 뭐야? 정하는 바죠. 정하는 바. 1문인지 2문인지 얘기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소외이익이라고 할 때 옆에 써놓으세요. 소외이익 화살표 당겨서 우리가 말할 때 협의소익이에요. 협의소익. 소정 밑줄 긋고 화살표 당겨서 2문이에요. 2문.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판례는 원고적격 문제일 때는 원고적격이라고 표현을 써요. 12조인데. 그 다음에 판례는 우리가 말하는 협의소익 문제 상황일 때 소외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여기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2조 2문 얘기를 하면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밑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에요. 뭐예요 이거? 우리 앞에 원고적격 얘기할 때도 이거 뭐라고 했나요? 법률상 보호이익 공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판례는 지금 12조 2문도 뭐라고 했나?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법률상 보호이익. 그러니까 판례는 12조 소정이라고 해서 1문과 2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그것을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다. 누구랑 똑같아? 원고적격설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판례 원고적격설 입장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토 보시게 되면은 생각 안 했네요.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렇게 해줘. 그렇죠? 앞에다가 해줘. 검토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생각 건데. 그렇죠? 맨날 생각 건데 하다가 여기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답안은 자기가 쓰는 방법이 있죠. 생각 건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다음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봐버리게 되면 회복될 때가 없어요. 될 때가. 뭐가 있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법 과오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상 이익이 진짜 회복이 된다면 그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은 아닐 겁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고 형성송으로 보는 이상 입법 과오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건 이제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12조에 이런 게 있어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때는 일반적 규정이에요.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없을 때, 소멸됐을 때는 예외적 규정이에요. 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있을 때예요.
12조 2문 읽어보세요. 효력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고적격은 효력이 있을 때 쪽만 있고요. 협의 수익은 효력이 없을 때 쪽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고적격은 일반적 규정만 있고 예외적 규정이 없고요. 협의 소익은 일반적 규정이 없고 예외적 규정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외적 상황과 일반적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요. 판례 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밑줄 보세요. 밑줄 보세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다음 이제 판례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 여기 밑줄 보세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참조조문에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1항 제1호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판례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것만 갖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지금 해쳐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아냐. 그냥 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왜 여기서 갑자기 LP 충전소를 만드냐. 난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그런 감정까지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거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8페이지 가시게 되면 일정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라남도 고시에는 또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참작 사유일 뿐이에요. 참작 사유. 근데 이제 갑이 병이 지금 동의 안 받았죠. 동의 안 받았죠. 병이 지금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되면 인근 주민 100m 안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그 동의를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병이 동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만약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요. 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럼 이제 갑이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갑이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어떤 부분밖에 없나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만 갖고 갑이 허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가 없으면 갑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판할 필요성이 인정되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4조 1항 1호에 따르게 되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 밑줄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허가 못하도록 허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줄에 허가 기준 위배가 있다고 우리가 확언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 줄에 참작 요소 이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을 한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다는 거죠. 들어본다는 것뿐이고 소극적 요건으로서 제한 사유 밑줄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완전히 못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있으면 돼요. 1%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처분이니까 대상적격 인정되고요. 처분상 제3자로서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될 수 있지만 경원자 소송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되고요. 갑이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 때문에 허가 거부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갑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협의 수익도 인정되고 따라서 결국 나머지 소송 요건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갑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설문 2번하고 설문 3번은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자 치유에 대한 문제인데 설문 2번을 남긴 상태에서 설문 3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 7번에서 우리가 하자 치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자 치유는 우리 결론만 같이 내려보면 되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문 3번부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설문 3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이 만약에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인제와서 받아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자 치유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답 보기 전에. 하자 치유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면적 긍정, 전면적 부정, 제한적 긍정설 3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통설 판례 제한적 긍정설이었죠. 그러면 제한적 긍정설 따랐으니까 제한 요건이 이렇게 올라가. 제한 요건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에 따른 한계 논의가 나와요. 한계 논의에서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논의가 있어. 하자치유에서 사항적 한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무효인 행정이 안 돼. 절차상 하자 되고 내용상 하자 안 돼. 이거였죠. 그 다음에 실제상 한계는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자치유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원자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간상 한계 뭐 있었어요?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그 다음에 행정소송제기 이전설,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 이렇게 해서 언제 사후적 요인이 발생했는가, 그 발생 시점에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문제 있었어요. 통설 판례 입장이 뭐였었어요?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이었었어요. 사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거, 그것만 하자치유 사유 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상황 보세요.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병이 된 허가 처분이 위법해요? 병이 동의를 안 받아왔죠. 관련법에서 분명히 동의 받아오라고 했죠. 동의 안 받아왔죠. 성문법상 요건 위반이에요. 위법이죠? 위법인데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렇죠. 예. 성문법 위반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요만큼 공란이 있었고 막 그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죠. 그게 아니야. 그냥 성문법 위반 이러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취소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 있어요? 절차상 하자예요? 그 내용상 하자예요? 동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절차상 하자에서 절차라는 것은 무슨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밟아야 되는 행정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동의를 안 받아오는 절차는 그건 절차가 아니에요. 행정청이 하는 행정 절차. 사전 통지, 의견 청지, 이유 제시, 고지 제도 이런 거가 행정 절차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내용상 하자 아닙니까? 내용상 하자는 하자치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 뭐예요? 우선 사항적 한계에서 둘 다 깨졌어요. 하자치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 내려가 볼까요? 실체상 한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돼요. 병에 대해서 해준 허가 처분이 위법한데 이제 안 위법해 라고 말을 했을 때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피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적으로다가 갑이 피해가 보잖아요. 그렇죠? 병의 허가 처분 취소시키면 갑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협의에서 얘기하면서 갑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자치유 인정시켜 갖고 병의 허가 처분 그대로 두면요. 갑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경원자 관계 아닙니까? 경원자 관계. 실체상 한계에서 핵심은 경원자 관계였어요. 그렇죠? 시간상 한계는 몰라요. 지금 여기서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 동의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점이 없어요. 시간상 한계 것을 우리가 변론을 하더라도 사항적 한계하고 실체상 한계 정면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안 돼요. 알겠죠? 그 내용만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설문 3회 해결 이렇게 들어가시고 허가 신청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오지 않았던 병이 허가 처분 이후에 비로소 이와 같은 동의를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밑줄 경원자의 이익 침해, 경원자 관계. 13페이지. 하자의 치유로 하는 것은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 법적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목적은 무엇이다? 의해서 밑에 밑줄 효력 유지라고 했어요. 인정 취지는 역시 법적 안정성, 행정경제 효율성인데 위법사유 시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위법사유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을 해봐야 기속력이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 사유는 뭐에 해당하나요?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 경미하다? 사후 충족행위가 있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법률 요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요건을 이제 와서 구비해 온 겁니다. 동그라미 1번. 1번. 그쪽 사유예요. 하자치유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점의 밑줄 행정소송법. 이것만 몇 줄 넣으시면 되겠죠? 명문 규정이 없어서 문제돼요. 학설, 긍정, 부정, 그리고 제한적 긍정, 판례 밑줄 두 번째 줄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이거는 써주셔야 돼요. 검토, 행정경제효율성, 법적 안정성, 법률적 합성, 국민의 권리구제, 긍정시키기, 부정시키기, 양쪽 법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제한적 긍정설.
14페이지 갖춰서 한계. 사항적 한계,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사항적 한계 보시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죠? 예, 어디 밑줄 보시면 돼요? 판례 보시면 되죠. 판례 밑에. 당연 무효의 것 밑줄. 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안 돼요. 무효면. 지금 뭐예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절차상하자. 예, 내용상하자는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예, 내용상하자 부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니까 나번 내용상하자. 두 번째 줄에 내용에 관한 것 밑줄 하자 치유를 인정치 않음이 정당하다. 안 되죠? 예, 그 다음 실체상 한계 넘어가시고 15페이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표현은 실체상 한계 쪽의 판례에도 마찬가지요. 제한적 긍정설 쪽에 있어서 판례도 마찬가지. 똑같은 판례 던지시면 돼요. 그 다음 핵심이 이거예요. 경원자 관계 옆에다가 별표 한 1578개 정도. 예, 1578개 정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경원자 관계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원고에게 불이익 밑줄 보시고 원고에게 불이익, 예, 경원자에게 불이익해집니다. 경원자 관계. 안 됩니다. 예, 시간상 한계는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고 결론 설문 3회 해결 보세요. 갑의 이와 같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온 사후 충족 행위가 행정 쟁송제기 이전에 행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시간상 한계 밑줄, 예, 몰라요. 세모. 시간상 한계 세모. 그러나 성문법에 위반돼서 위협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밑줄, 내용상하자 밑줄, 오른쪽에 밑줄, 당연 무효 밑줄. 안 돼. 사항적 한계였습니다. 결정적으로다가 네 번째 줄에 경원자 관계 밑줄. 예, 갑의 권익 침해 작살입니다. 지금 그죠? 예, 안 돼요. 그래서 하자 치유는 안 된다. 이거는 행정고시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설문 2번에 있는 처사 추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